여러분, 중국이 돈 풀기를 시작했어요. 이미 경제 위기가 아닌가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을 풀 때는 이게 구매력이 없을 때 돈을 빌려서라도 써라 뭐 이런 차원에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고 또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긴축하면서 영국은 금리를 이미 올렸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미 2번을 올렸고요. 미국도 테이퍼링을 하겠다면서 그것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3월부터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차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0.05% 인하했는데요. 원래 20개월 동안 3.8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0.05% 인하해서 3.80%로 이게 인하한 겁니다. 물론 인하폭이 0.05%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했어요. 기조 자체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경제에 대한 위기 또 경제에 대한 위험 이런 게 이미 상존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만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지만 중국은행의 지급준비율도 인하하고 있습니다. 8.9%에서 8.4%로 0.5%포인트 인하했거든요. 중국 돈으로는 1조 2천억 위안을 공급하는 거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33조 원을 지금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돈을 많이 풀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세계 선진국들의 어떤 선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아니 전부 다 금리를 인상하려고 든다고요. 지금 보세요. 중국의 금리 보세요. 2019년 8월 20일엔 4.25%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20일은 3.85%까지 낮췄거든요. 이게 20일간 쭉 가더니 다시 0.05%로 낮췄습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6일까지만 하더라도 인민은행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 대수만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급 준비율을 이렇게 0.05% 낮추면서 대수만간하지 않겠다. 이 대수만간이라는 것은 물을 대량으로 푼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안 풀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0일 보름 지났나요? 보름 지나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자체가 오니까 이거 봐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금융당국도 그렇고요. 그동안 부동산 업체에다가 돈을 꽁꽁 묶어놓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다 생각에 쉽게 말하면 긴축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단행을 했는데 이게 집값이
뭐 헝다그룹의 어떤 부채 위기가 터지면서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집이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판매가. 그러니 지방정부도 금융당국도 돈 빌려주라. 이거 돈 빌려주라. 예, 심지어는 말입니다. 돈 빌려주라가 아니라 주택구매 보조금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주택구매 보조금까지.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헝다발 부채 어떤 디폴트 위기가 지금 중국 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국은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축소를 단행을 하는데 중국만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요 1996년 이후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13.5%가 올라갔거든요. 11월 달에 12.9%가 올라갔고요. 그야말로 생산자 물가가 그 어느 때보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폭등하고 있다. 11월에는 12.9%로 좀 내렸지만 이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비자 물가는요. 소비자 물가는 2.3%라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0.3%였던 것이 지금 11월에 2.3%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풀어서 실질적인 현장의 인플레이션 효과 이것도 작동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원자재 물가가 폭등한 거 당연합니다. 에너지값 오르고 광물값 오르고 곡물값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돈을 이렇게 풀게 되면 결국 또 물가에 자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요. 물가의 자극. 마치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서 통화량을 줄여가는 게 정상입니다. 통화량을 줄여가는 게. 그런데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니라 마치 터키처럼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으면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물가가 20% 넘게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폭등. 그죠? 그래서 리라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리라화가. 터키의 화폐가 올 초 대비해서 50% 정도 무너졌어요. 50%. 절반가량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 리라로 100억 있던 사람이 지금 실제 화폐 가치로는 50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괜찮을까?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사실 엄청 올라가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중국의 통계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생산자 물가는 12.9%, 13.5%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는 1.5%, 2.3% 올라가고 있으니 이걸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뭔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시장은 이미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터키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위안화
중국 화폐에 영향을 주면 터키 리라화가 떨어졌듯이 중국 화폐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 지금 중국의 성장률 이거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유지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4분기 성장률이 문제이긴 한데요. 4분기 성장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3% 중반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2%까지 떨어진다면 과연 중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물가는 지금 계속 고공행진, 성장률은 2%까지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모양새잖아요. 결국 저성장, 고물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안화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안화가 보시면 위안화가 강세죠. 그죠? 강세입니다. 한 10년치를 보면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는 고정환율 제도를 취할 때고요. 지금은 변동환율제 비슷하게 취하고 있는데 강세예요. 1달러당 6.38이니까 위안화가 지금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를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화가 약세잖아요.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죠. 이게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간 데다가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2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2배가. 미국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강세를 지켜가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덜 올라가게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돈을 이렇게 마구 풀어 제끼는데 돈을 엄청 풀어 제끼면 결국 말입니다.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거든요. 성장률이. 만약에 성장률이 지금 만약에 못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쳐주면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이 전망한 거예요. 2022년입니다. 5.3%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1년 올해는 8% 가지만 내년에는 5.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중국은 이미 뭐 많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생산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에다가 성장은 지금 2% 하반기에 내년에는 5.3% 둔화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현장에서는 위기의 어떤 조짐이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의 조짐이 있다. 물론 지금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위기는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3조 1982달러 2억 달러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지요. 3배인가요? 2배가 좀 넘지요. 일본은 1조 375억 달러니까요.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당장 위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터키는 외환보유고가 적은 데다가 미국하고 척을 지고 있는 것도 중국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출을 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성장률은 아주 최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중국의 위기도 외환보유고가 많은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로 이게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말입니다. 중국이 터키처럼 그렇게 외환보유고 없었다면 위기가 왔을 거예요. 이미 터졌을 거예요. 외환위기가. 근데 중국은 다행히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는 전부 다 돈줄을 죄는데 중국만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은요
결국 중국 내에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푸니까. 예, 그에 따라서 위안화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외환 보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과 연계된 예, 신흥국들은 어떨까요? 중국과 연계된 신흥국들. 특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수출에 거의 30% 이상을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격을 받을 수밖에. 게다가 지금 중국 내의 어떤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경기가 얼마나 바닥까지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국 경제 중국 정부도 스스로 지금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며칠 사이에죠. 며칠 사이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며칠 사이에 통화량을 확 늘리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직업준비율을 인하한다든가 이것은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며칠 사이에. 지금 12월 초순에 6일 날인가요? 직업준비율 인하했었죠. 그런데 지금 20일 어제니까 어제 인하했으니까 보름 만에 또 인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위기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당분간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겠지만 점점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진다면 외국인들이 탈출할 가능성도 큽니다. 외국인들이 탈출을 했을 때 중국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외환 보유가 많은 만큼 감당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탈출하고 게다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 버텨줘야 될 텐데 중국이 만약에 못 버텨줬을 때는 우리 경제에까지도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이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국의 위기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치 회색 고풀소처럼 툭 하고 건드리면 펑 하고 터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